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은 호주 대사가 여당에게는 이제 큰 악재가 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호주로 그냥 가라, 한 달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시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도피시킨 것 같은데, 사실상의 도피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자초한 이종섭 변수로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무너진다, 자멸한다. 이거는 이런 국힘이 얘기입니다. 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무슨 네가 가라 뭐 하와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주로 보냈는데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예. 이 변수가 딱 악재가 터졌잖아요. 예. 일단 안 보내고 한 달만 총선 지나고 보내고 그렇죠. 꽉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충신 조선일보가 사설에다 썼단 말이죠. 그 공수처 수사 받고 가시죠, 이렇게 썼단 말이죠. 무시하고 보내버렸어요, 바로 일요일. 그래가지고 사건이 더 커져 버렸잖아 지금. 근데 오늘 스카프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십니다. 아메리카 별. 추워서 그래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실에 뭔가가 있었을 그렇죠. 수 있겠지.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팩트를 저질렀는데. 공수처 수사에서 그걸 불까봐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네, 불게 될까봐. 체계적으로 아. 그리고 이종섭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위의 끝꼬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위의 끝꼬다리들은 경북 경찰청이고, 그래서 이 끝꼬다리를 없애버리면 대통령실과의 연계되는 점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상위의 끝꼬다리를 제거를 하자, 이런 생각이 강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말하면 상위의 끝꼬다리가 예.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 저 여차 불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사실. 어제 그래서- 신범철 차관, 잠깐만, 네. 하나만 더. 신범철 차관이 관련해서 뭐 그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당신은 뭐 관여된 게 없냐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발 신범철 차관도 거기에 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는 또 한 발 물러서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 차관이었잖아. 그리고 문자를 처음에 왔다 갔다 했잖아. 그리고 경로하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의하면 경로하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임발부되는 거를 신범철 차관도 두려워하는 꺼리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니, 네. 거기 인볼브됐으면 당연히 그렇지. 서법 처리 대상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자기가 안 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에 의하면 어쨌든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신범철 차관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심들을 막 하는데, 어쨌든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우리 촉이 좋은 최경영 기자와 그리고 또 아무튼 통찰력 있는 김성환 평론가의 의심이잖아요, 지금. 의심을 쭉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결과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한겨레 1면 보시면 한겨레 1면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 민주특검법 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통 이렇게 일면을 통으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 그랬네요. 대판 신문에 이렇게 나가는 제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랬네요. 완전 쫙 밀었어요 제목이. 그만큼 힘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MBC 뉴스 이종에서 전해드린 휴대전화를 냈는데, 공수처에 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 외압 관련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 초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얘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이미 안 받은 거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이런 특검법이
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를 했고 박주민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국회 의안과에다가 이걸 제출한 뒤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거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최상병 특검하고는 별개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이 반대를 하면 이 특검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어쨌든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 것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책임이 있는 조태열, 박성재, 그러니까 외교부, 법무부 장관, 양 장관의 탄핵에도 나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검은 뭐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결에 오면이 이제 진행이 좀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또 기사를 쓰고 있어요. 추가 소환 한다지만 공수처 이종섭 입국만 기다려야. 그렇죠? 지금 호주 대사로 갔는데 그렇지. 와야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와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이 한번 오기는 할 거라는데 와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지금 이미 안 받고 있는데 뭐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 전에 휴대폰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경향신문 3면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실제 수사가 진행될 때 우려 사항이라면 경향신문 3면은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 필요 수장 공백의 실행은 미지수입니다. 어제 공수처장. 공수처장 어제 계속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행 체제를 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공수처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뭐 원래 외교관 등등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가끔 국내 들어왔을 때 수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약식 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지만 장관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출국하기 전에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장관 재직 당시에 별도 업무 수첩을 만들지 않았는데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를 지금 폐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수사 부실의 우려를 만드는 데다가 제목에 써 있는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쳤거든요. 2개월 가까이 공수처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 지명하지 않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하면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 새로운 처장은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후보가 비토가 놓여지는 그렇죠. 상황에서도 계속 똑같은 후보를 계속 추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랬죠. 결국 그러다가 그 후보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긴 하는데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명 지금 추천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가 또 들어가 있어. 누구죠? 이명순? 이명순이라고 하는 이명순? 사람. 네. 그러면 만약에 이명순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안 하고 또 미그적 되는 거야. 오히려 헛소리 할 수 있지. 다른 데로 찌를 수 있지. 그리고 아까 휴대폰도 제출 안 하고 그 전에 휴대폰 제출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본인의 기록 일지 중에서 일부를 폐기를 했다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구속해야죠. 바로 구속해야지. 구속영장. 이거는 정말 보여야죠. 선택적인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증거인멸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 벌어졌다고 하면 네. 검찰 같으면 당장 난리를 쳤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 작업을 못한 거지 사실 안 근데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막 딴청을 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 특검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검찰을 못 믿는다면서 출범시킨 건데 이제는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을 하자는 거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를 이렇게 지금 네. 공수처를 못 믿을 기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 공수처 수사마저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고 공수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제 또 물어봤더니 이 출국금지 사안은 내가 장관 되기 전이라서 잘 모릅니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관 그만둔 후여서 모릅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 이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공직자가 민주당하고 선거 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윤재욱 원내대표의 논리는 이래요. 이거는 출국 금지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처럼 보이는데 출국 금지를 해놓고 조사를 안 하면서 계속 출국 금지를 연장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 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이게 경향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고 요약해서 전해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들어도 지금 김성환 평론가 표정을 보세요. 지금 클로즈업해서 잡아주세요. 이 줌에서 보여주세요. 지금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그냥 들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민주당 정권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어떻게 민주당하고 짭니까? 황당한 얘기가 되니까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해당 발언은 철회를 하겠다. 그냥 이해되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정정한다. 반대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규영 검사라고 있었잖아요. 이규영 검사. 김학의 출국 금지 시킨 사람. 급하게 김학의를 출국 금지 시켰는데 절차상 문서 하나 뭐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이규영 검사가 출국 금지를 지금 한 3년째 맞아요. 출국 금지 당하고 있어. 아직도.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다고 이규영 검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공수처한테 기대할 바는 제가 볼 땐 공수처가 일단 수사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공수처장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5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지금 2달 내내 후보 1명은 정해져 있었어. 1명 정하는 거 가지고 계속 2달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실 후보들이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놓은 거야.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근데 계속 대통령하고 가까운 후보가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추천했어. 제가 볼 때는 그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수처가 이런 지경인데 앞으로 호주로 내보냈어요. 이종섭은. 그러고 난 다음에 공수처는 수사하면 뭉개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리고 계속 뭉개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가 우습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칼럼이 또 있는데 예. 제목이 그냥 출국 금지입니다. 이 유레카라는 코너에 이춘재 기자가 쓴 칼럼인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 2016년 1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실리콘밸리 기업인들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뉴욕에서 테크 서밋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미국의 테크 관련 이제 그 회장님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대요. 뭐 애플의 회장님,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갖고 수사 대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특검팀한테 변호인 통해서 물어봤대요. 저기 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출국 금지가 됐던 상황도 아니다. 근데 그렇지. 그 당시에 특검팀은 이재용 회장이 갔다 오면 안 되나요? 라고 하니까 갔다 온다고? 라고 한 다음에 출국 금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왜냐하면은 그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우리 수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논리로 박영수 특검팀이 해버렸다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나갔다가 왜 안 들어와? 그렇죠. 미국에 가서 트럼프랑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안 오겠습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온다라는 이유로 출국 금지 해버린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출금 사실을 몰랐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한 인사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도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예, 그 검사들이 맞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호주 현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만
보도를 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MBC 뉴스데스크를 많이 봐주십시오. KBS는 전혀 관련된 보도들이 거의 안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만 나오고 근데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제작진들이 예. 센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제목을 키웠어. 키웠어. 처음으로. 우리 하고 멋져. 난 다음에 이렇게 눈에 잘 띄시라고. 예. 노란색에 호주 교민들도 지금 아. 화가 나서 네. 원래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촛불 시위하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 기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 촛불 행동에 모니카 김 대표가 분노가 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캔버라에 있는 호주 의회 그리고 한국재상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주 지도를 보면은 그냥 호주 지도만 놓고 보면 시드니랑 캔버라가 뭐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주는 크기 때문에 엄청 멉니다. 네. 멀어요. 근데 대륙이에요, 대륙. 네, 네.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일보 6면을 보시면 민주 이종섭 특검법 제출 호주 언론 부패 수사 중 입국 보도 이게 있어요. 호주 언론이 알아버렸다. 네. 이게 지금 ABC 방송은 호주의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네. BBC가 브리티시잖아요. 그렇죠. A가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력 방송이네. ABC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KBS하고는 지금 KBS는 좀 위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 최경영 기자가 떠나셔가지고. 영국의 BB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BC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는 그냥 호주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 기사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관련된 그 언론 보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 일단 문장이 완전히 황당한 게 있는데. ABC 방송에 뭐라고 이제 보도가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 기사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러시죠.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기사 제목이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부패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호주 공영방송 제목이. 음.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이고 법무부가 지난 주말 높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명된 외교관이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언론을 인용을 해서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예. 그리고 이후 이 대사가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취소하라고 로비를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 방송은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등등의 논란을 소개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국과 호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도 호주 외교통상부는 이 대사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아까 그 문장이라는 게 뭔 게 모니카 김 대표가 얘기한 거를 아니에요? 이거는 국방 출입 기자가 쓴 거거든요. 국방 출입 기자가 쓴 건데 익스클루시브로 돼 있어요. 단독으로 돼 있고 이 기사 자체에서 이거는 이제 호주 방송에서 나온 거를 인용했거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판을 한 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뒤에서 이렇게 밀어넣은 거 아니냐,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홍익표 원내대표의 비판도 함께 아주 자세히 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죠? 저 인천공항에서 시위했었잖아요. 맞아요. 출국 직전에. 네. 그런 시위했던 사진도 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모든 언론이 한국 언론들이 안 다뤘던데 이게 왜 단독이 되냐면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이게 외교 출입 기자가 아니고 국방 출입 기자가 쓴 건데 왜 국방 출입 기자가 썼냐면 몇 달 전에 있잖아요. 호주 국방장관 말레이스라는 사람하고 이 이종섭 장관하고 회담을 가졌대요. 회담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한화가 인펀트리죠. 그러니까 보병 장갑차를 맞아요. 생산할 수 있도록 빅토리아주에서 수억 달러의 공장을 지금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빅토리아 주가 호주는 내각제잖아요. 그 말레이스 국방장관의 지역구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말레이스 국방장관의 지역구가 지역구인 빅토리아 주에 하나가 수억 달러의 공장을 짓기로 했고, 그리고 하나의 그 보병 장갑차가 호주 군대의 그 장갑차로 선정이 됐다. 라고 지금 마지막 문장을
팩트만 그렇게 실어놨어요. 네. 근데 국방 출입 기자가 익스클루시브 단독이라는 면을 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앞에 이것도 다 앤드루 이 사람이 다 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야,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들의 어떤 부패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엿바꿔 먹고 그리고 호주의 국방장관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그냥 대충 눈 봐준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팩트에. 그거를 국방부 출입기자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비하인드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아니 국정을 정말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자들이? 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한단 말이죠. 그 기사를 보면. 그 뉘앙스가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곧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한국 언론들이 네, 그 기대를 하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추가로 이제 확인되면 우리가 또 얘기하겠죠 여기서 그렇죠.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한국일보의 경우에 이거를 그래서 사설로도 썼습니다. 제목은 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심각한 외교 결례다라고 쓰면서 출국 금지까지 된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것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심각한 외교 결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호주는 인도 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고려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양국이 지금까지 차관도 아닌 차관보급 인사를 대사로 보내온 것을 감안할 때 그렇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외교적 결례와 망신까지 감내하면서 부임을 강행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당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경향신문 4면을 보시면 이종섭 출국 논란 한동훈 효과 한계 여당 내 고개 드는 악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모든 걸 우리가 정치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건 우리가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예요. 여권 그렇죠. 입장에선. 예. 안보 이슈는 젊은 층한테 특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그럼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리고 군대 또 갈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런 군대 어떻게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 가가지고 뭐 수해놨다고 가서 수색하라 그랬는데 구명조끼 하나 안 입혀가지고 사병이 막 죽게 만드는 이런 군대 누가 보내고 싶겠냐고. 그것도 해병대인데. 그리고 그렇죠. 특히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감춰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커튼 뒤로 감춰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전면으로 끌려나오게 생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그래서 악재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박정훈 대령이 소송 제기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이잖아요. 근데 보직해임 취소 소송 이걸 냈어요. 이게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직해임 됐었죠. 당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소송을 낸 지 7개월이 됐는데 재판의 첫 기일조차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거예요. 시간 끄는구나. 그렇죠. 지지부진하게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종의 뭐 그 박대령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라 그런 거를 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재판부 기록 그 관련돼 있는 수사 기록이라든가 뭐 이 보직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재판의 정식 문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자료로 채택할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재판도 제대로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게 보직을 해임시켰다는 게 밝혀지면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재판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 네.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예. 그러한 상황인 것도 같아서 상당히 또 이것도 한번 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건 뭐 드네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사설로도 썼어요. 이거를 소송되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건 잡지 않은 법원 이러면서 법원을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각종 기록의 복사 열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서 박 대령 측에서 자진 처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재판부의 무성의한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당장 박 대령의 재판을 개시해서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라. 이렇게 사설로도 쓰고 있어요.
다른 특검 얘기도 하시죠. 예. 그리고 다른 특검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겨레 경향 등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3면 보여주시면은 조국혁신당이 이제 낸다는 얘기죠. 검찰 독재 종식 상승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라는 기사인데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뭡니까? 아시겠지만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네. 그다음에 이 딸 한동훈 논문 딸. 대필 의혹 사건 한동훈 위원장 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현재 권력이 범죄 혐의를 받는 국방부 장관 도피시키는 거 본 적 없다.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륨 하나씩 높여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에서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이렇게 부풀려서 봉사상을 수상한 거 그리고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면서 특검을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 의석을 주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쭉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어쨌든 본인이 비례대표도 출마한다고 하고 그렇죠. 간다고 하는데 본인도 어쨌든 자녀 입시 비리하고 감찰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와서 혹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기사를 경향신문이 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날 세워라는 제목으로 요 이제 5면에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를 쭉 쓰면서 또 조국 혁신당이 오는 15일에 비례대표 2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18일에 최종 순위를 결정할 건데 후보자 모집에 지금 101명이 몰렸거든요. 예. 근데 이 순번을 당원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정할 건데 조국 대표가 어느 순번에 들어갈 거냐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투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제가 어디 경제신문인데요. 양대 경제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징계 의혹이랄지 그거는 윤석열의 징계 의혹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도 그렇게 썼고 안에 기사 내용도 그런 게 있어. 이거 사적 보복이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없는 신문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이 한 모든 행위가 사적 보복이야. 이거 지금 특검법 발의를 하는 게 야 사적 보복하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냐? 뭐 기사의 뉘앙스가 그런 거거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한 게 모든 게 다 사적 보복이라고요. 국정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사적 보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전 정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그런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조국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정치적 노림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 노림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를 최대한 키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이 심판 구도를 크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같이 볼 만한 게 사실 이 특검 법에 관련해서 뭐 크게 뭐 우리가 해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같이 볼 만한 게 한겨레 1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하려면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한겨레 1면 보면은 윤 정권 심판론 들끓는 광주 민심 나라 엉망 민주당도 잘한 거 없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예. 광주 민심을 르뽀로 들어본 겁니다. 예. 한겨레 기자가 가서. 예.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좀 표현이 되는데 광주 시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도 경우가 있고 상도덕이 있는데 그래서 내 몫이 아니면 내 몫이 아닌갑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우가 없다.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너무 서민적이고 멋진 말이다. 너무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 경우가 없어. 그렇죠. 화가 난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야당의 표를 던질까에 대해서는 지금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예.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조국 혁신당이 잘해낼지 모르겠고 일단 유행 같다는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대가 커 보이는 기류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런 심리의 바탕에는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 견제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오랜 동지에게 차마 등을 돌리지 못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친구에게 회초리를 들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야 하니 민주당 심판을 유예하는 것일 뿐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조국 대표의 저러한 어떤 공세는 아마도 이런 여론, 이런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남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뭐 네. 이거 이 르포 하나를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대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르포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르포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인터뷰에 응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주 민심은 하나다.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두고 정치인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검찰 정권의 피해자들이 모인 공격수 정당으로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줄 것 같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사를 표현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제일 많은 의석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 그렇죠. 뭐 물론 민주당 내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서운함, 뭐 화남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류의 감정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사실 비명계를 내쳤다고도 얘기하지만 예. 경선에서 비명계가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것 예. 이런 것도 또한 이 마음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발 좀 잘해라. 근데 민주당도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게 광주나 전라도 호남의 민심은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정말 못할 것 같다. 못 이길 것 같다. 에? 보수 정당이나 호남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이든 민주당의 누구든 간에 그러면 냉혹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거기에 관해서는 민심을 정말 뼈저리게 듣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개인 영달만 지금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또 예. 이제 이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관계를 얘기하면 반드시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른 비례대표 문제.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막 공격을 받던 비례대표 요 문제와 관련돼서 이 공격을 받던 분들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할까요? 자기들이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또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이 공격의 포인트로 보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은.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일면을 보시면은 아예 지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미 실형, 퇴학, 부적격 논란, 비례대표제 회의론 커진다. 아유, 저렇게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예. 사설에서는 거의 이럴 거면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근데 차라리 신문을 없애지.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하면은 신문이 왜 필요 있어? 그러니까 해경도 없애고 비례대표제도 다 없애고 없애고. 국회도 예. 없애고 대통령 한 명만 있든지 그러면. 근데 요거를 이 내용을 길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결국 예.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게 결국 비판받던 이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하고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이제 시민사회 추천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던 그러면서 지금 이 낡은 색깔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 진영이 꺼내들고 있는데 종북몰이의 빌미로 쓰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계거리가 되느니 여기서 나는 도전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두 사람이 내려갔지만 좀 논란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후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언급되는 후순위가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주희 변호사거든요. 예.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다른 보도도 그렇고 이분이 이제 후임이라는 건데 이분도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 쪽의 입장은 이게 시민사회 추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진보당 3명이 또 있지 않느냐. 그치.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보당에서 추천돼야 되는 인물들이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진보당 3명에 플러스 지금 시민사회 추천까지 2명이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려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신의성실의 문제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추천 다시 하라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선거연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또 비례대표 순번까지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험하게 지금 오고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일보 1면 일단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1면을 보시면 야 반미 논란 전지의 정영희 사태 여는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제목을 저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잠시 이 얘기는 뒤로 미뤄두고 바로 한국일보 3면으로 가주십시오. 한국일보 3면을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기사를 먼저 보시면 여 비례공천 진보개파 나눠먹기 변질 민주당 추천 후보도 청년 소수자 실종 이 지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민 추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위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조직적인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로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소수자 약자를 이제 좀 추천하기보다는 이 시민사회 각각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뭔가 각각의 어떤 뭔가의 지분을 가지고 추천하는 구조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 것들은 새겨들을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추천한 어떤. 근데 잠깐만요. 거기에 관해서 요 기사까지만 해설을 할게요. 이 비례대표 20명에 대해서도 4년 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의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대표자, 그다음에 환경 분야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사실은 지난 4년 전에는 고루 포진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 기사에는 표명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딱 이 부분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국 언론들 특히 이제 뭐 한국일보든 뭐 중앙일보는 논외로 하고요. 중앙일보는 요즘 색깔이 뭐 조선일보랑 비슷할 한 것 같아가지고 한국일보 같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시민사회에서 갑자기 어떤 시민들이 우르르 추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할게요라고 해서 뜻이 모아지는 그런 어떤 시민 1인 또는 시민 10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나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된 나라고 직능 단체들이라는 게 있고 각종 협회라는 게 있고 각종 이익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경련이나 기업들 쪽에서 푸시해서 넣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거 안 되죠. 직능단체나 이익단체나 각종 협회에서 이 사람 추천할 만합니다 라고 해서 넣는 거는 진보 쪽에 뭐 나눠먹기다 이런 어떤 게으른 비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저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그런 비판에 동의를 하면서도 시민사회가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추천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또 언론적인 어떤 방식으로 언론의 방식으로 취재와 비판이 또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그렇죠. 과정이 잘 됐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조직돼 있어. 그리고 그 시민사회가 너무 적어. 그렇죠.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그 시민사회에 힘도 적고 사람도 적고 일도 적고 그다음에 저 돈도 적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민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적은 돈을 받아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과 체력과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활동가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이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 경향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봤으면 더 좋았을 기사인데 근데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도태우 변호사 그렇죠. 이야기해. 그래서 이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다시 한국일보 방금 봤던 거 한국일보 3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위에 보시면 어쨌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이게 우당탕탕하면서 문제가 되면 뭐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퇴도 안 하는 부분이 여당의 문제가 되는 공천 도태우 변호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했고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있고, 뭐. 그렇죠. 한동훈 네. 비대위에서 이것을 공천을 철회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공관위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언론에서는 이런 사례는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는 보통은 공천이 취소가 되더라. 공천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어제 공관위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도태우 변호사 공천은 취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모로 지금 논란인데 공천하기로 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공천하기로 했다. 취소를 안 하기로 했다. 유지하기로 왜 했다. 유지하기로 했느냐? 한국일보 기사에는 당내에서는 도 변호사 공천 취소 시 TK를 중심으로 한 후폭풍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니까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만으로 탈락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보수 진영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TK 지역구 의원을 인용을 했어요. TK 지역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쪽 당 민주당 얘기입니다. 더한 것도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경선을 2번이나 해서 올라간 사람을 떨어뜨리면 대구 민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TK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인식이다. 황당합니다. 뭐 어떻게 국민의힘은-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일베 정당을 그냥 스스로 인정한 거야. 일베 정당인 거죠. 뭐 일베들 눈치 보여가지고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북한군 개입설 얘기한 네. 거, 뭐 이런 게 이게 뭐 지역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얘기로는 논리는 그거예요. 2번이나 사과문 냈다. 과거는 과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 한동훈 위원장도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있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한 명도 없지. 과거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럼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럼 뭐하러 공천 검증을 해. 그렇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사과만 하면 배지 달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사과도 안 하고 대통령 계속 유지하잖아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기자가 네. 물었다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냥 네. 이걸로 끝내시죠. 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경교수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민주당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산시갑 아직도 예비 후보세요? 네, 오늘 이제 밤에 발표가 납니다. 미리 축하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좀 오늘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는 표 모자라는 이 처절한 싸움을 그럴 하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왜 불렀어 나를? 이 바쁜 사람을. 아, 오늘 경선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하고 그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다 끝났고요. 다 끝났습니까? 오늘은 이제 권리당원들 중에 직접 이제 권리당원들 중에 투표를 하지 못했던 권리당원들이 전화해서 투표하는 이제 직접 투표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로서 이제 큰 마무리는 됐습니다. 직접 투표라는 게 전화로 결국 투표하는 거죠. 예, 본인이 네. 직접 세 표가 모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세요? 그 절박한 항상 심정? 절박한 심정, 아. 그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활동하는 모습,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질문을 표정은 근데 그리 안 해 보여. 아이 기자니까. 표정은 그리 안 해 보여. 절박해 보이지 않아. 보세요, 요 입술 다 터졌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해서. 그리고 얼굴이 헬스하잖아요. 전혀. 그게 헬스관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근데 헬스할 거야. 그 사람이 마음과 그 의지와 달리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는데 예. 몸은 입술이 터져버리고 힘드시죠. 그리고 힘드시죠. 그런 게 예.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여서 그렇죠.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이 보기 내려놓고 좋습니다. 기다려야죠. 예, 네. 기다려야죠. 예. 또 민심이 있으니까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한 거니까 네. 뭐 어떻게 빼박입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난 이제까지 그 이종석과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기사와 그리고 수많은 제목을 봤는데 호주 대사, 도주 대사 이게
가장 잘 뽑힌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도주 대사. 사실상 이 도주 과정에 있어서 공범자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지금은 그냥 도주 과정에서 공범자들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탄핵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폰도 새로운 폰을 주고 출국했고 이거는 완전히 기만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MBC 보도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언론들은 모르고 있었고 지금 MBC 보도가 계속 이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잘 키운 공영방송 하나가 예.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나마 거죠. 그러니까 잘 키운 방이 하나 열 해병 안 부럽다.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 이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은 공수처 수사가 지금 뭐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을 키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오히려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키우고 있다. 자, 앞서 뭐 여러 권력기관들이 지금 뭐 협조해서 그 도피극을 거의 이제 조연급으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도피극의 핵심이 누구예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이 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어찌 보면 진상규명하고 처리했을 수 있는 사건 자체를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로 만든 것은 얘들이 지금 자업자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토론 제목이 심층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면 왜 그러면 도피 대사로 만들었을까, 도주 대사로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검사하면서 검찰하면서 중요한 정치 이벤트나 정치적 시기에 정치 사건을 개입해서 여론의 분위기나 향배를 바꾸려고 해왔던 정치 개입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그게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오니까 쟤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종섭을 통해 가지고 야당에게 힘을 실어 주려나? 라고 오판하면서 도피를 시킨 거야. 이게 더 커질 줄 모르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그 섭성에 의해서 먼저 겁을 먹었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식은 정무적 감각이 없으니까 더 키운 거야. 저는 이 상황이 전형적인 제 발등에 지 도끼로 찍기의 결과로 끝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의 상황을 조금 복기를 해보면 한 2주 전까지는 민주당 공천 갈등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이나 국힘에서 공유한 어떤 여론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155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비례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포함해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155석 정도면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싸움이니까 이건 뭐 과거에 했던 행태대로 그냥 빨리 자리 주고 신범철이나 임종덕한테도 지금 공천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국방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커버할 수 있도록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보호가 결국은 대통령 보호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호주 대사 그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한 3년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임기는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우리는 뭐 과반할 것 같다라는 그런 현실 판단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판단도 있었을 예. 수 있고요. 예. 충분히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판단의 예. 근거를 삼았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또 하나 정무적으로 볼 때 이 고려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저는 뭐 신범철, 뭐 임종덕 이런 사람들 공천을 통해서 후보가 됐죠.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이란 말이에요.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이라는 얘기는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가장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이종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은 이 이종섭 장관만은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동물적인 감각. 검찰하면서 그렇죠.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이 몸통으로 조여오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키가 누구냐? 결국 이종섭 장관이다. 여기는 호주로 빼, 도주시켜. 뭐 이런 저는 판단이 가미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골프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골프든 정치든 선거든 고개만 쳐들면 진다. 장갑 벗어봐야 한다. 예. 근데 이게 고개 쳐든 거야. 155석 그 여론조사 나온 다음에 그 당내 그게 싹 일부 아주 핵심들이 퍼졌고 그 오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닌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오만한 생각이 아니고 예. 이제 지금은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 관리. 변수가 등장하면 안 된다. 특히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발 변수의 진원지를 공수처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세게 들어오네 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면 이 공수처에 끌려가는 이종섭 그리고 그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이종섭을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윈설관의 개념으로 그치. 임기가 남은 호주 대사를 빼고 도주 대사를 넣은 거야. 이제 그런데 얘들이 얼마만큼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주를 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모든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도주를 시켜. 그러면 이 판이 더 커지는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종섭을 뺐는데 이게 안정적인 관리가 아니고 자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으로 그 판단을 해야지. 얘들은 일상적으로 오만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실로 그래? 새로운 그 변수로서의 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맞다. 일상적으로 오만하다. 그거는 맞는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적 오만에서 자기들 나름 현재 상황의 우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쓴 잔머리가 결국은 잔대가리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쟤들은 치밀한 계획을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너무 이제 더. 얼마나 급했으면 네. 사실은 대사 임명이라는 거 들었잖아요. 전임자가 귀국하면 후임자가 출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행도 깡그리 무시했어. 그다음에 실제 이 임명장이 된 게 4일이에요. 4일 날 임명하고 그다음에 7일 날 공수처에 간단히 형식적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8일 날 법무부는 출국 금지 해제하고 뭐 출국은 10일 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뭐 캔버라로 안 가고 브리즈번으로 가요. 그렇죠. 비행기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나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해외 도피란 말이에요. 신임장도 사보를 가지고 사보를 왔거든요. 복사본 들고 가고 이런 게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휴대폰은 새 휴대폰 주고 가고 일부 일지도 지금 폐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증거 난 폐기 의혹도 있고요. 증거 인멸의 의혹이 확실한 거죠. 나는 예. 처음 들어봤어. 이 대포폰은 들어봤는데 맹탕폰은 처음 들어봤어. 얼마나 대단한 이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니까. 아니 비대위원장은 그냥 저 휴대폰 비밀번호 감추고 비밀번호를 감추죠. 예, 그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국방장관은 감추기가 그래도 좀 쫌스러우니까 국방장관 출신이니까 새 거를 하나 통크게 샀나? 아유,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이 일반적으로 남성들끼리 모이면 예. 사내다움, 뭐 사내다움 하면 군인, 예. 군인 하면 장성, 스타 떴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존경의 생각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최상명 사건을 보면서 해병대의 그 쫌스러움 그리고 아니 해병대는 전체적으로는 쫌스럽지 않았어. 쫌스러웠어. 아니 대원들이 공항까지 해병 대원들은 말고 해병 대원들은 장성들. 장성들 군인이 아니죠. 예. 정치인들. 해병대 네. 장성들의 그 쫌스러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쪽팔리는 게 아닌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런데 국방부 장관,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저 쪽팔림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요. 아까 이제 캔버라로 안 가고 브리즈번으로 톡했다. 브리스번, 예. 브리스번인가. 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예. 그쪽으로 톡겼다. 여기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 아까 잘 키운 방이 하나 열 해병 안 부럽다. 잘 키운
공영방송 100 언론사 안 부럽다 막 이거잖아요. 설마 MBC가 따라올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캔브라로 안 가면 어느 기자가 이쪽으로 정보를 캐서 따라올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 편인데 그렇죠. MBC만 비켜가면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토끼기는 토끼인데 토끼는 이종섭은 토끼다. 토끼인지 아니 근데 말인지. 실제로 이제 토끼다라는 그 멘트 비슷한 멘트가 Flies into Australia라고 호주 공영방송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야 우리나라로 그냥 나라 들어왔어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 토끼 시즌 1이 예. 김행은 토끼다. 토끼는 김행. 예. 그리고 이제 김행수랭랑. 그 네. 줄행란을 네. 그런 어려운 한자어를 써요. 토끼다. 우리 집 말 좋은 말이 있는데. 토끼가 그다음 이제 못 알아- 시즌- 금방 얘기 못 알아들 수 있어. 시즌 2. 예. 이종섭은 토끼다. 예. 토끼는 이종섭.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호주 공영방송 ABC는 굉장히 큰 언론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이거는 진짜 국제적인 망신. 그럼요. 이건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나마 한국과 호주 간의 이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그렇지. 마지막에 결국은 뭐 대사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뭐 당연히 그쪽은 외교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나 이것이 두고 네. 외교적 관계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 손상시키는 데는 하나의 신뢰뿐만이 아니고 약점이 잡혀. 그렇죠. 약점이란 말이 잡혀.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약점이 잡혀가지고 뭐 하나 더 해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외교 관계라는 게 야 피의자 보내놓고 우리가 그거 받아줬잖아. 안 쪽팔리게 해줬잖아. 그럼 뭐 하나 해줘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주는 거지.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자비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호주 그렇잖아요. ABC 보도가 이제 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표적인 영어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 영어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영방송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 대망신, 예. corruption in home, 예. 저거 집에서 사고 친 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죠. 번역을 하면 예. 이제 이렇게 그 사고 친 놈, 그 부패, 이제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 쭉 퍼지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좀 비판을 해도 대통령이 다 사고치고 다니니까 이종섭 정도 보내가지고 그 호주에서 약간 뭐 쪽팔림을 감수한다. 이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그 충격을 주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무너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단면을 보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누적돼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채양명주라고 이야기하는 예.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 계속 누적돼 있었거든요. 왜 여론의 바닥이 안 바뀌느냐면 그 외신도 쭉 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외신 이야기 아니고 이제 정치 예. 이야기, 그 선거 이야기를 좀 가보면 이 바닥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잠시 눈속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론회를 하고 지역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 뭐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 여론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왜? 차곡차곡 누적돼 있거든. 분노가 누적돼 있었거든. 그리고 그 분노의 누적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어떤 표현들이 가장 많았냐면 댓글에 예. 왜 올해는 보궐선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 투표하러 가고 싶다, 심판하러 가고 싶다라는 그 분노가 계속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수많은 댓글로 표현됐고 제가 또 바닥을 돌아다니잖아요. 바닥을 돌아다니면 딱 두 가지 분노예요. 왜 민주당 제대로 못 싸우냐. 그렇죠. 우리도 9시 뉴스 좀 보자. 우리도 8시 뉴스 좀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지금도 못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싸우려고 하는데 왜 뒤통수 내놓고 총질하냐. 민주당 내를 향한 예.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이게 누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작은 이슈를 던져주고 그 이슈를 듣고 이슈 시프트를 한다고 해서 패러다임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총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힘은 조금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국면이 확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국면이 변하는 게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국면이 변하는 시기에는 신문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신문들 국힘 기관지인 조선일보랄지 이런 데가 잘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면이 변할 때는 시기를 딱 봐서 야 이거 여론조사 안 해. 그리고 보도를 안 해버려. 그리고 이제 국면이 또 유리하게 흘러가야 그때 갑자기 또 여론조사를 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해 먹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봐서는 확연히 국면이 바뀌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2, 3주 전과는 전혀 달라. 그 이제 여담 예. 여담 하나 하고 갑시다. 네. 예. 박근혜하고 예. 이명박하고 초기에 엄청나게 그 레이스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계속 박근혜가 앞서가고 있고 이명박이 따라갔단 말이야. 예. 그런데 딱 여론조사 하나가 이명박이 이긴 여론조사가 하나가 딱 나와. 아. 그 해 여름에. 예.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명박 쪽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사에 그렇지. 여론조사비를 대주면서 아. 돌려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항상 박근혜를 따라가던 이명박이 이제는 박근혜를 끌고 하면서 대세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정치가 개입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맞습니다. 방금 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그래 봤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는 네. 여론조사 안 해.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리고 줄여. 줄여. 맞아요. 그러면서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게. 그런데 유리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은 동아일보, 내일은 조선일보, 모레는 중앙일보 안 하던 비정기 조사까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대세를 판구쳐. 그런데 이 장난들을 저들은 너무 무식한 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어. 그렇죠. 니들은 이미 탄핵당했어. 이찍 선동 언론들은 이미 탄핵당했어. 니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봐야 니들한테 설득되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없어. 니들의 편청 빼고는.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20년 전의 구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아직도 유지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는 유튜브들이야. 그러면 그렇죠. 네. 호들갑을 떠는 건 유튜브들인데 건강한 유튜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예. 역량이 그렇죠. 있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면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 2, 3주 전에 예. 비해서. 네, 그런데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하는데 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지금 2, 3주 전에 비해서 이제 공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순이잖아요. 각 당의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제 총선이라는 특성은 각 지역구의 당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요. 정권 심판론이 그동안 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공천 국면에서. 근데 이것이 재점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윤석열 정권과 선명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뭔가 정말 강한 메시지 또 거기에 조국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또 신드롬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그런 그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동안 가려져 가던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키고 동력을 좀 확 지금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게 그 한 2주 동안 사이에 변한 것 중에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좀 거의 동률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은 지금 약간 선거운동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으로 얘기되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한동훈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포퓰리즘 박권 하는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박권 선거운동 하는 거고. 인생토론 18번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퍼주기에 포퓰리즘 공약에 이것에 나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되지 거지만. 않을 거지만 그 선거 끝나고 뒤에 나몰라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나치게 국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는 있고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조심해야 될 부분 이것을 더 어떻게 확장시킬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또 남아 있다. 아니 근데 그 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그 최경환이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초이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 초이노믹스가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느냐면 이때 국민연금 개정 논의가 같이 붙어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그 국민연금 개정을 하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 지갑을 닫아요? 공무원연금 쪽에서 지갑을 닫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붐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그 침체를 가정하니까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간담회를 해본들 끊임없이 터지는 잡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종섭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최근에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베들의 그 망동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다른 또 측면이 지금 물가나 뭐 이런 민생이나 이런 거는 최악이고 의대 증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얻고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게 국면을 사실은 3월 한 이전 지금도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실이나 국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야. 이 상황 자체가. 3월 중순이나 4월까지 가버리면 그리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버리잖아요. 전국 의대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불편이랄지 보호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정치적인 뭐가 아니면 진짜 타협을 해서 환자 불편을 당장은 해소를 해줘라 라고 하는 역국면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쏟아낸 말들 때문에 거의 외통수에 걸렸어. 백도가 힘든 상황이죠. 백도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그 시기가 네. 결정적인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한 거예요. 의대 정원 효과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자신들의 지지율들이 상승할 때 이 부분도 일정한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민주당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사실상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반사작용이었었거든. 이 반사작용을 의대 정원에 있어서 정부가 잘한다고 판단하면서 이걸 갖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몰아가 버린 거거든. 그래서 정세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요인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메인인지 서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없이 잘한다. 그래서 간신에 둘러싸인 게으른 임금님이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중동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온통 여론조사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 지지율을 빵빵빵빵 띄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오늘의 이 대폭 상승은 의대 정원의 그 기인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무식하고 게으른 임금님이 쳐다보니까 좋네 고 던졌단 말이야. 가다가 보니까 어이구 2주를 안 가네. 2주를. 이건 이 이슈의 생명은 2주짜리였던 거예요. 예. 이 이슈의 생명은 2주짜리고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게 2주짜리였던 거예요. 오히려 4주를 끌고 갔던 부분은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분석이 안 돼. 내가 그래서 계속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략이 없고 그리고 치밀하고 세심하게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상대가 무식하고 영향이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걔들한테 맡겨놓으시고 우리의 역량 또 우리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함은 없느냐 이런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천 국면을 통해서 지지층에 약간의 이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새로운 미래라든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작든 크든 야권의 분열로 붙여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일정하게 정권 심판, 뭐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권의 이 헛발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60% 70%에 가까운 정권 심판론이 끌어올라와 줘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한 2, 3주 사이에 우리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매번 봐왔지만 지지층 결집만으로 선거를 이기냐는 거예요. 저쪽은 저쪽으로 또 결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중도 확장으로 더 나아갈 거냐. 무당파 중도층을 좀이라도 끌어오느냐의 싸움으로 결국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근데 앞서 나온 의제 중에 자,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정원 문제 지금은 저쪽 이슈야.
저쪽이 점수를 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저쪽이 점수를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선거 끝날 때까지는 강경책으로 가겠지. 백도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의사 타협하자는 거 타협으로 생각할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야당은 무슨 뭐 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 민주 세력, 그렇죠. 진보 진영의 대안은 뭐야? 예. 뭔가 유능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제란 말이에요. 민생 의제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가려지면 이게 우리 지지층 결집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우리 또한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죠. 이분을 네.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그 사과 1만 원이 상징적인 돼버린 거예요. 그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다. 예. 즉 경제적인 그 문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워낙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밤마다 당내 경선 과정들이 발표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현혹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강력한 그 우군을 만나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 이슈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1, 2, 3, 4, 5가 나왔잖아요. 예. 출산율 합계 1, 예. 그 다음에 그 물가 관리 2% 내에,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 3%, 그 다음에 4대 강국으로 미래 전략 산업을 그 진입시킨다.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 5,000, 이제 이 부분이 1, 2, 3, 4, 5를 이채 양명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던졌어요. 이거 뭐 몰라요. 몰랐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뭐 다르요. 정말 1, 2, 3, 4, 5를 던졌는데 이채 양명주만 아는 거야. 이채 양명주 정서는 그렇죠. 이채 양명주를 심판하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 2, 3, 4, 5라는 중요한 경제적 그 비전을 던졌는데 이게 이슈가 안 돼. 안 되죠. 최경영이 뭐 처음 듣는 데잖아. 자, 그랬었을 때 아니, 경제 전문가 최경영이 처음 들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홍보 영역에 있어서의 아니야. 구멍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홍보가 이게 구호적이고 그 그럼요. 어떤 추상적인 홍보는 그 유인 가치에 불과해요. 유인같이 진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지금 저는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서울이 위험한 거는 여전히 위험하다. 경기 수도권은 괜찮아. 지금 그렇죠. 분위기 좋아. 버티고 있죠. 경기 인천은 좋아. 근데 서울을 어떻게든 잡아낼 유인책 그거를 총선 때 해야지. 1, 2, 3, 4, 5는 이건 너무 불호도해. 추상적이고 이거 말고 서울을 잡을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근데 때문에 서울만 하더라도 두 행님들 눈치 없네. 나 경기도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 경기도니까 이제 요 추상적인 걸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좀 기자로서 좀 그 안타까운 거는 이 서울은 빤히 사람들이 자산값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건데 자산값하고 세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무주택자들 서울에서 사는 무주택자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남아 계시는 고령화된 유주택자들 중에서 수입이 없는 어느 정도나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도 가만히 보시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20대에는 조국 혁신당이 인기가 없어요. 가만 보십시오. 그렇죠. 여론조사를 그럼요. 보면. 20대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20대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게 요인이 뭐냐? 결국 과거에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해왔던 공정과 상식 하면서 반조국 정서가 아직도 20대에는 있는 거야. 네. 4050은 야 해보니까 니들이 더한 놈들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너무 당했네. 측은지심이 있는 거고. 근데 20대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는 나이가 아니에요. 안 생기죠. 그건. 우리 알잖아. 20대 때 측은지심이 없었잖아. 안 하니 이미 마음의 상처가 커. 예, 남들에 있었어. 대한 연민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측은지심이 없는 그 세대에 대한 공약법, 그 다음에 자산과 세금에 민감한 어떤 그 구성원에 대한 공약법,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대중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이익 집단들도 이 사람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 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스탠스에 따라서 의대중원 이 이슈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정쩡한 거야.
어정쩡한 것뿐만 아니라 어정쩡한 거야. 입장이 없었지. 입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영이 잘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선거 전략이거든.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네. 서울도 대부분 강남, 강북은 대충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뭐 이렇게 편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강 벨트예요. 마포성 뭐 저기 영산, 마포 뭐 이런 광진, 마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한강 벨트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만 놓고 봐도요. 이게 아마 다음 주 3월 하순이 되면 이제 굳어진다고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9개 중에 거의 9개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8개인가를 먹었단 그렇죠.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나오는 여론조사를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안정적으로 먹는 게 2개밖에 안 돼. 그렇죠. 안정적으로 먹고 있는데. 한강벨트가 한강 벨트가. 그렇지. 그렇다면 서울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 지금 어려워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여전히. 보관이 뭐냐면 저는 네. 정권 심판론만 갖고는 안 된다.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입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어. 정권 심판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의대정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아직 저는 아주 그냥 발상인데 그냥 머릿속 언뜻 지나간 발상이에요. 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어? 이게 역치기가 윤석열 된다니까. 정부가요. 네. 이게 종사자들의 민원을 전혀 의견을 무시한 그렇죠. 채 네. 밀어붙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네. 의도가 네. 결국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요. 내가 뭐 증거는 없지만 네. 내가 뭐 논리적으로 준비되진 않았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좀 예각화 시켜가지고 네. 빨리 제기를 해야 된다. 뭐 부동산 문제도 네, 마찬가지죠. 이제 네. 그 항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정치의 그 과정은 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구체화돼요. 음.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1, 2, 3, 4, 5를 네, 던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1, 2, 3, 4, 5를 이제 던졌고 그러면 이제 곧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진 그 이 두 번째 작은 제목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게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가 그다음에 주식 문제 다시 한번 더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최 기자 말씀하셨던 세금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가 20대와 60, 70대를 그렇죠. 관통하는 그 결정적인 맞아요. 이슈예요. 다 비트코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자, 그랬었을 때 이 예.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이 이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지역 맞춤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금리 문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빨리 따라가느냐 그리고 선도적으로 치고 가느냐 이제 이런 그 정책적 결단 시기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리 문제까지 가야 영끌들의 그 고통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 전략적으로 강하게 미국 연준과 상관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치고 나올 수도 나는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4호 영입 인재십니다. 예, 김영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왜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혁신의 기수 조국혁신당 법치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법치 바로 세우기 위원회. 예, 예. 특별위원회. 법치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예, 법제처장 하셨고 예, 판사 하셨고요. 예.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이 법치가 아닙니까? 반법치주의죠. 법치가 아니라 반법치. 반법치입니까? 예,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뭐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예. 법치주의라는 이름만 내세웠고 예. 실제로는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반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평생 법관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법제처장까지 하셔서 정말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예. 왜 이게 반법치인지 예, 예. 기자인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좀 뭐 이상하네, 억울하네, 예. 불공정하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이게 반법치가 되는 거죠?
법치주의는 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법치주의인데 예. 선택적으로 그렇죠. 심하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선택적으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스웨덴 자유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예. 28위에서 세계 47위로 떨어졌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그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통해서 예. 민주주의를 숨통을 죄고 예. 그러다 보니 다른 외국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예. 많이 후퇴하고 있구나 예.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과거부터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예.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토록 반대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 개혁의 기수라는 것인데요. 예. 조국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이 음. 했던 일은 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법무부에서 검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의 행정소송 지휘권을 박탈을 하고 정부 부처 파견 검사를 감축을 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을 빼앗고 이렇게 그 검찰의 권한을 옥죄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데 그때 받은 미션이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였거든요. 아.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숨통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위잖아요. 대통령이 위고 예, 검찰총장은 아래고 예, 우리 행정부 직계상.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쫓아내고 본인이 대통령에 올라서 그걸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예, 그래서 연속 쿠데타인 겁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아. 그래서 연속 쿠데타라고 하는 이게 것입니다. 사실상의 쿠데타다 이거. 예. 그게 근데 가능할 만큼 검찰의 힘이 가공할 만큼 컸던 거네요. 그랬던 것이죠. 예. 그 정치 검사들이 집단화가 된 것이죠.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검사들이 어떤 사당화가 돼서 예. 그 모인 힘으로 예. 정상적인 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벌인 것이 바로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반법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법인데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주 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 행태들,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가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법인카드 10만 원을 썼다고 하는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와 기소했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 그렇죠. 두 번째로는 조국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예. 한동훈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러네요.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윤석열 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온갖 욕설을 하고 확성기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맞아요.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까지도 했는데도 예.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했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 명예를 대선기획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아예 사건을 규정을 짓고 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듭니다. 그렇죠. 반부패 수사부에다가.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지금 제대로 뭐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수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을 보위하겠다고 하면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건도 아예 이 사건의 밑그림까지도 이름에 나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그렇죠. 명명을 합니까?
특별수사본부 이름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했으면 지금 저 총선 국면에서 좀 띄울 만도 한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아마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그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예. 그랬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것이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음미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 그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넘는 수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 불법적인 수사이고요. 예. 그 수사에서 뭐 어떤 증거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는 다 위법 수집 증거예요. 언론사 압수수색, 언론인 압수수색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제 친구들이나 저도 관련해서 KBS에 있을 때 인용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하고 뭐 이랬던 예.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지난 9월인가 10월부터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뭉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명예를 훼손당한 기자들에 대해서 계속 명예를 그 사람들은 한 번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복구를 하려면 예. 그 담당했던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정에서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제발 기소라도 해달라. 예. 근데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죠. 불기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명예가 훼손된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나가서 지금 말할 게 없다. 지금 검찰이 그런 예.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한참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입건되었던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입건되었던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도 기소도 불기소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가지고만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천정부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에 있어서 기소도 불기소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때 취임 직후에 그 불기소하고 수사 다 끝났는데 왜 그렇죠. 결정을 안 하느냐. 원래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서는 수사 끝났으면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불기소 결정을 해라. 기소 안 했으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됐고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 찍혀져 버렸는데.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검찰총장이 그걸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왜 못 시켰느냐? 계속 볼모로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을 불기소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규영 검사 같은 경우도 출국 금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시켰는데 예.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제해 줘 버리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요. 예. 지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그 지금 동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에부터 지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수사가 개시돼 가지고 지금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냐면 아시아 의회 연합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못 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번번이 수사 당시에는 검찰에 출국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을 때는 재판부를 통해서 법무부에다가 출국 허가달라 가지고 번번이 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담당 책임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 뻔히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죠. 이 출국 금지를 왜 묶어두고 있느냐. 좀 풀어달라. 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조국이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한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적 보복을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이죠. 역으로 이걸 만약에 예. 조국이 사적보복을 예. 좀 하려고 한다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네.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보복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 예. 고발 사주 의혹도 손윤성 하나로 그냥 어용부용 넘어가고 예. 있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도 지금 그냥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상세하게 예.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세히 아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내용은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를 이유로 예. 정직 2개월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이 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그렇죠.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1심을 거쳤고 예. 1심 판결문이 약 100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판결문의 절반은 예. 원고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면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마 그 다툼의 절반이었고 예. 나머지 절반은 비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1심은 50페이지에 걸쳐서 징계위원회 구성 뭐 잘못이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아가서 징계가 제대로 잘된 거냐 잘못된 것이냐를 그 내용? 따져야 됐죠. 예.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징계 받을 만했다. 그래서 정직 2개월로는 부족하지만 예. 2개월만 했으니 그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래서 법무부가 당시에 징계를 한 건 정당했다. 정당했다는 예.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심으로 갔는데요. 예. 2심으로 가고 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해임을 해버립니다. 그랬죠. 예. 예. 해임을 하고 정부 법무공단을 국선. 예, 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예. 이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가 얼마나 이 2심 소송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 재판장이 예. 법정에서 꾸짖습니다. 아니 좀 관련성 있는 판례를 제시하라. 이 판결이 관련성이 있는 판결이냐. 예. 그리고 증인신문 제대로 해라. 반대신문. 그렇죠. 답답하다. 그래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은 증인 신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안 왔죠. 예. 예. 저쪽 그 원고 측에서는 예. 3명이나 신청했고, 그 다음에 원고 측에서는 준비서면 5번 내는 동안에 예. 준비서면 1번 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그 절차에 관한 신청을 수도 없이 원고 측에서 내는데 예. 피고 측에서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도 안 하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고. 한동훈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패소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패소할 결심. 예, 예.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비위가 있으면 그 비위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의무입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의무군요. 법무부 예. 장관의 의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예. 의무를 정면으로 반기한 것이죠.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제 그렇죠.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고발사주 의혹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도 언론에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해서 팩트가 있는 거야라고 의심하시는 뭐 보수 중도층이 있으세요. 근데 팩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렇죠. 의혹을 삼을 만한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문 논문을 그렇죠. 6편을 씁니다. 써서 6편? 예. 예. 그래서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하는데 돈 주면 실어주는 외국 저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아프리카 이쪽에 예. 예. 거기에
됐는데 본인이 직접 썼으면 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표절 그리고 대필을 했다는 그 사람도 나타나서 그렇죠. 그거 내가 대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거 외에 앱을 사다가 자신이 개발했다고 그렇죠. 뭐 하고 예.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봉사 시간을 뭐 얼마를 했다 그 했다라는 예. 그런 것들 11가지로 조국 대표는 이제 그걸 범주화했던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한 1년 6개월 들고 있다가 무슨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죠, 외부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 이유가 좀 법률적인 뭐 사실관계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에서 기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건 특검으로 다시 한번 뭐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한동훈 위원장은 한마디로 그 현재 정치검찰에 예, 정말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특검은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일반 정규 수사기관이 제대로 못하니까 예. 제대로 하라고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한동훈 자녀 허위 스펙과 관련돼서 예.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19년에 시작을 합니다. 아, 2019년. 예. 2019년이면 가짜 논문, 대필 논문이 그렇죠. 2019년이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가 조국 사태. 한참 불거지는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때부터 조국 자녀에 대해서는 봉사 시간이 10시간이 많니 20시간이 많니 압수수색 100번을 하면서 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예. 이제 대필 논문, 그런데 표절 논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보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2022년까지 그런 논문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로남불 위선적이네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뭐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고 고발 사주도 유야무야 이렇게 1심 유죄가 손준성 검사만 나왔는데 그 배후에 야, 저걸 어떻게 손준성 검사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카톡을 한동훈 검사가 당시 보냈던 건지도 의심스럽고 뒤에 또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으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어져 거니까.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에 대한 예. 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부득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우선 한동훈 관련된 혐의는 비번. 그래서 그렇게 죽자사자 비번을 안 푸는 겁니다. 안 풀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예. 2022년에 예. 전화기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렇겠죠. 예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화기는 아직 안 쓰겠지. 이제 뭐 없애버렸겠죠. 없애버렸겠죠. 네, 없애버렸겠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비번을 예. 풀 전화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준성이 입을 안 엽니다. 아, 입을 안 엽니다. 예. 검사장 승진시켜줬잖아요. 그랬죠. 예, 예. 예. 세 번째로는 이 고발 사주가 문제되니까 이 손준성이 몸담고 있던 수정관실 대검의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하드디스크를 갈아버리고 그 실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안티포렌식 앱을 깝니다. 휴대폰에.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인멸을 해버립니다. 이러니 공수처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공수처가 이기 공수처장 후보도 또 검찰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가 거론되던데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행동을 하고 공수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칼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 사실은 공수처가 이럴 때 나서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만든 예. 기구입니다. 예. 기구인데 사실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공수처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수처의 모습이 좌우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인선이 안 끝났는데 인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거 공수처가 이상한 기구로 변질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수처장이 되려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5표 이상을 받아 7명 중에 5표 이상을 받아야 후보로 추천이 되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오동훈 변호사가 여당 추천이긴 하지만 5표를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이 됐습니다. 한 명을 더 추천해야 되는데 여당이 김태규 변호사를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공전이 됩니다. 예. 4개월 동안 공전이 된 끝에 지금 마지막으로 추천된 분이 이명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수사팀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검찰의 모임, 검사들의 특정한 모임의 같은 모임 회원이고요. 예. 이런 것을 모두 보태어보면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순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 진작에 오동훈을 임명했겠죠.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모든 예, 사건들을 쭉 보니까 예. 이걸 그냥 다 덮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총선 결과가 잘못되면 총선이 잘못되면 싹 다 덮이고 말죠. 싹 다 덮어버리겠는데. 예, 예. 그리고 예. 범죄 혐의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 예,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간 것처럼.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각종 특검이랄지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180석이어서도 잘 안 됐단 말이죠. 계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200개라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200석이 근데 지금 봐서는 힘든데. 예, 제도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반윤석열 연대에 예. 200표를 주셔야 가장 쉽게 해결되죠. 예, 가장 쉽게 해결됩니다. 예. 만일에 그 반윤석열 연대가 200석을 못 얻게 된다면 예.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그때 되면 또 겨울일 텐데 추운데. 예. 사실은 촛불 시위나 뭐 이런 것도 예, 그때 좀 추웠거든요. 예, 그때 되면 또 겨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따뜻할 때 그냥 200석 몰아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주시면 정말 예. 예. 감사할 따름이죠. 예, 어중간하게 160, 170 이거는 좀 그래. 예. 반윤석열 연대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KBS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재명의 진실도 밝혀내라. 그리고 김건희의 진실도 제발 밝혀내라.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예. 그냥 법치주의를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다 밝혀내라.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수사 예. 전문가들. 얼마나 잘 가리겠어요, 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예. 지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 예. 말씀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난 일요일에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최고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주하였습니다. 두목의 사주를 받은 조폭 행동대장에게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 나가서 잠수타라라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어쩌다가 이 조폭 영화의 상영장이 되었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 따위는 자신의 범죄를 덮는 것이라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의 호주 도피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수처가 부실한 수사로 일관을 한다면 국민들은 공수처를 특검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